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넘어 가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주인공,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결국 검찰에 출석했죠. 원래 그 검찰에서는 그 1월 24일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이상득 의원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뭐 건강 상태도 좀 안 좋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틀 후인 26일 날 출두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이제 26일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실신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입원을 하고 하지만 그 들것에 실려서라도 검찰은 출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상황이었죠. 윤세현 전 원장 사퇴 압박 무화 대가로 돈 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위원님, 왜 국정원에서 돈 받으신 거는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혐의가 있는 거예요? 특활비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청와대로 들어간 특활비 그래갖고 김백준 4억, 김진모 5천만 원, 김희중 1억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요것과는 별도로 이제 두 가닥으로 이제 또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양대 축이 있어요. 국정원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약 한 4, 5천억 정도 되는 특활비를 기조실장이 예산 편성을 다 합니다. 집행까지. 그런데 2010년 9월에 모경만 기조실장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분이 원세훈 씨하고 그렇게 찰떡궁합이에요. 요 모경만 기조실장이 왔을 때 2011년 2월이죠. 그때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왔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도청장치를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걸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서 보기에도 너무 이게 무슨 만화책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을 쳐내야 된다. 그것을 여야에서 이제 동시에 주장하니까 원세훈 원장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의 중요한 대상이 이상득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여당 의원들이 있었다. 네. 해서 이제 이 이상득 씨가 1억 받은 거는 뇌물 수수입니다. 1억이 넘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기징역 무척 센 거죠. 이게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그 당시에 이제 영포 라인이 아니면 이른바 망은사 형통이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분이 사실 상당히 많은 비리의 그 고리에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진모나 김희중 이분들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MB가 쓴 거예요. MB나 또는 영부인이었던 김현영 여사가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경만 그 기조실장 이상득 의원한테 그냥 바로 준 거란 말이죠. 이건 이제 별개의 라인이고 내가 볼 때 이건 개인 비리인 것 같고 그렇다면 돈을 왜 받았느냐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떠오르는 유일한 것은 그때 국정원에서 실수한 것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한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은 거부할 겁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건 일단 모경만 기조실장이 돈을 줬다고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넘어간 건 부정할 수 없는데 그 명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 교수님, 잠시만 이게 우리 외부자들도 비닉빈 부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동안 봤던 표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 뭐 풍선 그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하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할 때 참고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 MB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할 때 무슨 얘기냐. 내가 막았는데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로비를 할 일이 있겠냐라는 쪽으로 이제 두 개가 지금 그 부딪히고는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이상득 씨에게 특활비가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 특활비 관련해서 소환을 한 거죠. 전 작가님은 이상득 전 의원을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그러면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이 이렇게 사이는 어땠을까요? 그냥 형제니까 막역? 글쎄 그 사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것만 갖고 얘기하면은 그 이상득 그 의장은 그 집안의 거의 태양과도 같았어요. 그때 이상득 의장과 함께 프랑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굉장히 이렇게 그 외지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상득 의장이 무슨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는 MB한테서 이제 전화가 후보 시절에 왔는데 아마 뭐뭐뭐 이렇게 뭐 곤란한 일이 생겼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가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를 하더니 파리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동생을 위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형제 사이가 굉장히 문제가 뭐 있고 서로 갈등도 있다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MB도 형한테 엄청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할 거고 왜냐하면 이상득 의장은 동생이 대통령 후보나 대선에 나오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알았어요. 정말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알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참 지금 MB가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MB한테 관역을 심장에다가 관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오지 않을 국회의원들의 이제 꿈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MB가 대통령만 아니었더라면 국회의장을 할 수 의장이 있는 됐었죠. 그 위치가 돼 있었죠. 다선 의원이었고 또 당내 이제 역학관계상 그랬는데 이제 그걸 다 포기한 거죠. 그렇죠. 동생 때문에. MB가 비가 많이 온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날 좀 비도 오기도 했지만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비가 내리네, 비가 많이 내리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를 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산이 없다. 예. 아, 역시 작가야.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조여오는데, 네. 근데 그럴 때 누가 뒤에서 우비를 씌워주지는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심경을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다.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김희중 1부속실장은 예측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김주성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했던 인물이죠. 김백주는 이게 그냥 자물쇠 입이 아니고요. 이렇게 잠궈갖고 열쇠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입이 무거운데 40년 동안 일치 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또 형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은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치권에 데뷔시킨 사람이고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활비 다 내 짓이었습니다. 목욕만을 통해서 형한테 들어온 것도 형이 쓴 것이 아니고 형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 방조범이거든요. 그럼 이거 크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활비는 다 내가 시킨 것이니 나에게 조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쪽 아니면은 지금 이 형님은 심각해졌어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일가는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서 그의 아들인 이동영 부사장 이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 지분이 아버님에게 있으니 아버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것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그 회사가 아버님 것이라는 해석을 나는 고집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 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는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검찰 진술에서 했을 때 허위 진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변호사의 조언을 상당히 많이 받고 나와서 얘기한 거죠. 녹취 파일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MBC에서 이제 녹취 파일을 공개했죠. 구했죠. 다스는 MB 것입니다. 이시영 것입니다라고 하는 구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소유자는 MB고 이시영 씨가 이 MB 포지션을 실소유자로서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와중. 그러니까 이동영 씨는 뭐냐면은 오케이 어차피 그 MB 거고 이시영 네가 먹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내가 볼 때 너무 무리하게 들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아버님이랑 내가 왜 희생했느냐. 네네. 너희들 막아주려고 희생을 한 건데 그런 공을 모르고 너무너무 빨리 쳐들어오니까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 대화가 있은 후에 이분이 총괄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되고 이시영 씨가 이제 재무를 총괄하는 그 위에 진짜 딱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때 이제 의혹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거 아니라는데 왜 지분이 하나도 없는 이시영이가 왜 갑자기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하면서 사실 그때 이제 의혹이 나온 것도 맞거든요. 이 녹취 파일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법적으로 만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아, 불편한 거 없어요. 다스가 누구 건지 별 관심이 없어서. 아, 그러세요? 녹취 전 작가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 녹취 파일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스와 MB의 그 관계를 부인하기는 참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분들은 다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에서의 근무한 거를 바탕으로 일종의 하청 업체로서 이걸 만든 거고 또 이 관계는 다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아마 이 다스의 관계를 어떻게 이 검찰이 풀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유심히 또 아주 유의미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실소유자가 MB로 확인이 되면 BBK 주가 조작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공소시효 끝났어요. 네. BBK 주가 조작은 이미 김경준 씨가 처벌받고 끝났습니다. 예. 여기서 이 다스의 실소유자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2011년 2월 1일 날 왜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140억을 갖고 140억을 가져오는데 이 140억을 왜 가져왔냐.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고 한다면 140억을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면은 사실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국민들을 갖다 속인 거잖아요. BBK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MB가 설마 BBK를 해가지고 김경준이랑 같이 사기쳤을 거다. 네. 이건 안 믿거든요. 아마도 MB도 속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BBK를 같이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전도는 질 수가 있고 네. 법적인 부분은 역시 140억이죠.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이걸 가져가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인터셉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야 될 돈을 갖다 자기가 챙긴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굉장히 불법 큰 문제거든요. 요소가 있는 거고. 이 이시영 씨 고속 승진에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이동영 씨하고 이시영 씨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이동영 씨는 바지 사장인 거 알아. 이거 알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해왔던 역할들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끌고 가면서 서서 넘겨주고 싶은데 저쪽에서 완전히 너 이제 필요 없다 가라. 일회용 젓가락처럼 취급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녹취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시영 씨 경력을 보게 되면은 해외 영업팀의 과장으로 2010년 8월에 입사를 해서 다스의 전권을 장악하는데 7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냥 다스의 전권을 장악하는데 7년 걸리는 게 아니고 해외 지사에 약 한 5,500억 정도 매출에 있는 중국 지사죠. 4개 지사의 책임자가 되고 그 자리가 다 이동용 씨 있던 자리거든요. 이동용 씨를 밀어내면서 하는데 이 과정이 무척 무리하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스가 협력업체가 4개가 있는데 협력업체 중에 SM 있고 다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한 업체는 이시영 씨가 지분이 자기 매형까지 해서 100%인데요.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다운이라고 하는 45억짜리 회사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먹어갔죠. 지사 먹어갔죠. 이러니까 이동용 씨가 이시영 씨로 대체되는데 그냥 그것만 대체되는 게 아니라 추정컨대 네.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임원진들도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잘려져 나간 사람이 이동용 씨한테 항의를 하니 야, 너 나한테 항의할 거 없어. 나도 바지 저고리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녹음을 한 거죠. 그래? 자기 것처럼 실제 지분이 48%가 이상은 씨로 되어 있는데 아들로 들어왔고 우리 디펜스도 못 해주고 밀려나갔는데 책임도 못 지고 얘기한 게 녹음이 된 거 아니에요. 안 원장님 보시기에 이시영 씨가 고속 승진한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죠. MB 거라면은 뭐 후계자로서 뭐 자기 거를 뭐 받는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바로 친형님의 조카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 자체는 아니에요. 아니 횡령을 했다든지 무슨 배임을 했다든지 이러면 불법이지만은 MB 아들이 무슨 뭐 고승진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건 아닌 거고. 그런데 개운하게 안 밝히냐는 거죠. 배우는 안 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MB 측에서는 아니 지난번에 박근혜 때 날 다 털지 않았느냐? 다 털었고 또 뭐 나올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적폐청산 좋다 이거예요. 적폐청산 좋은데 자 이게 자꾸 누적되니까 벌써 이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MB 하나를 타깃을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끌어모은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문제도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퍼지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정권 차원에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건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140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았거든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뭐, 그 140의 공권력이 개입돼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이 고소 승진하는 거,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고속 승진 그러니까 저질렀다라는 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속 승진했다라는 게 그 자체가 뭐 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준거점을 제시해 준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스가 설사 MB 거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이제 정말 법이 행위 아닌 건 또 별개의 사안이에요, 지금. 이 사안이 나는 다스가 누구 거냐, 뭐 특정 난 정치 세력에서 지금 이걸 이슈화 시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만하죠. 미래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구제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 140억. 그러니까 그걸 아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도대체 이게 다스가 누구 소유고 왜 MB는 끝까지 이것을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할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봐요. 이게 이제 95년도에 도곡동 땅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도곡동 땅이 본인 차명 소유라고 하면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와중이었어요. 도곡동 땅의 소유가 내게 아니고 김재정과 이상은 형 거라고 하면서 공천심사위원회 가서 부인을 해버려요. 네. 그때 사실 이건 내 거고 차명 거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끝났을 얘기인데 근데 2000년과 2001년도 하고 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BBK로 들어가고 다스가 이게 묶여갖고 주가 조작이 되는데 이게 내 거라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2007년도 대선에서 이게 또 내 거라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안 될 판이야. 그러니까 첫 단추에서 부인한 게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140억이 다스에 흘러가는 과정에 불법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40억 구분도 이제 김재수 LA 총영사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빨리 받도록 해라고 했던 불법 행위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럼 김재수가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김재수가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건 나하고 다스에 있는 뭐 이상은 씨랑 난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알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단시 총영사를 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온 경우는 결국 검찰 수사와 아마 법정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녹취 파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본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동용 씨가 얘기를 한 내용이니까. 검찰 가가지고 딴소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뭐 아버지도 뭐 사장 월급 받는 사장님입니다. 이런 건 이제 둘러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장은 월급 받는 게 사실이거든. 실소유자도 그렇게 둘러댈 수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이건 녹취 파일은 크죠. 뭐고 너무나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둘러대기가 좀 힘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다스는 자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완벽한 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착각한 게 있어. 다스가 내 거였었나 봐. 맞아. 내 거가 다만 생각해보더니 깜빡한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내 거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세계인의 겨울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평양올림픽이라는 오명이 붙는 등 IOC의 반대 서한까지 보냈던 나경원 의원 국민청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일팀을 허용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단일팀이다라는 게 올림픽 정신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일팀을 승인한 건 IOC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IOC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1960년대부터인가 아예 그 단일팀을 구성하라고 굉장히 권고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열성을 가지고 북한에도 와일드카드를 준다라든지 이게 이제 분위기인데 나경원 의원이요. 굉장히 큰 실수한 거죠. 201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을 주도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결의하고 8년 전에 주장했던 게 남북 공동팀,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짐으로 인하고 평화가 급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린 거거든요. 야당에서 뭐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특히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아니 전쟁하는 와중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 핀 평화의 꽃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실수를 한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평창 올림픽 그 위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직위가 있다고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내가 IOC에 이런 것을 보냈을 때 효과가 있을 거고 IOC도 반응을 할지도 모를 거다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도 갖고는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러한 정치적 액션인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한 15% 20%만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나도 보기에는. 그거예요. 그리고 저쪽 진영으로부터 문매를 맞는데 이 시기에 난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만약 무슨 정치적으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를 선택을 해달라. 난 이런 제스처를 보낸 것 같아요. 그 야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평창올림픽을 갖다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꾸 네이밍을 해가지고 자꾸 적화 야욕이 좀 심한데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저는 그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평창올림픽을 남북 분산 개최를 주장했던 게 원래 옛날 한나라당이라는 거죠. 당시 그 문제였으면 적자. 쉽게 말해 우리가 다 짓게 되면 이게 적자가 되기 때문에 북한하고 분산해서 하자. 두 번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의 절반을 때까지 북한 주자라고 주장했던 게 지금의 새누리당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 법안에 보게 되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도 법 조항으로 좀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벌어졌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북한 응원단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전세기 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여자축구 결승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 있죠. 다 그 하늘색 있잖아. 한반도 기색. 그 색깔 유니폼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무기를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를 그때 그 이후에도 한국이 사정권에 있는 미사일이 900발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핵이다라는 그게 것이 언제부터 벌써- 시작되냐면 2002년부터 김대중 정권 때도 있었고 노무현 그렇지 정권 때도 않죠. 있었고 김대중 정권에서 이명박 김대중 정권 때도 대통령이 있었고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고 이게 십몇 년에 걸쳐가지고 온 거고 2014년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 3년 전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니 어저께 있었던 그다음에- 일도 바꿀 수 있는 예, 거죠. 북한에서 저는 지금 선수단 규모가 선수 22명이에요. 그다음에 와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냥 공연하는 건데 1000석짜리 공연을 갖다 2번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김정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지금 평양 올림픽이라고 말한 사람도 그 김태년 의원이에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김태년 그리고 의원이죠. 기껏 얘기하는 게 평화 올림픽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왜 평양 올림픽 아니고 이런다 하더라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평창이 실종된 거예요. 실종이 될까요? 지금 평창 올림픽이라고 그거 실종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가. 이런 실전까지는 아니고 실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실종된 거나 예를 마찬가지로 들어가지고 실검에서 그런 보더라도 식으로 굳이 그거 올림픽을 올림픽 두고 앞두고 이게 정치권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지금 정도라면은 올림픽 분위기가 확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뉴스를 보면 일면에 적폐청산, 누구 깜방 들어갔다, 누가 뭐 했다 이것만 나오는 건데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참여도 전 좋습니다. 뭐 단일팀을 또 만들고 다 좋은데 그것마저도 또 깨진 거. 그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정의 책임은 정부입니다. 뭐 야당 비판하는 것도 한계 있는 거예요. 뭐 야당이 깽판 졌다 그것도 한계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다음 올림픽 이후에 또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앞으로 현 정부에서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해야 될 과제 또 문제들이. 그래서 저도 좀 깝깝합니다. 안 원장님 평창올림픽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북한에서 평창올림픽을 참가하는데 선수 22명, 임원 24명이 옵니다. 기자단 21명, 예술단 140명, 응원단 230명, 태권도 시범단이 30명 해서 모두 467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진짜 많이 들었네요. 현송월 씨가 와가지고 그날 뭐 대한민국 모든 뉴스 매체들이 현 한번 쫓아다니면서 근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그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달라지지가 않았구나. 아마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늘 여성을 앞세운 프로파간다, 이 선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현송월을 아예 찍어서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송월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그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러했다, 뭐 죽었다, 처형설까지 있었고.
근데 저는 현성월이 딱 나타나는 걸 보고서 제가 놀란 건 그 눈빛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 마치 이거는 북한의 속국인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립극장하고 그 강릉예술센터 거기를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현성월이 막 지시를 해요. 뭐 이 이탈리아제 이 조명 이거 바꿀 수 있냐, 뭐 없냐. 그리고 옆에서는 아무 불편 없이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현성월한테 조공 바칠 일 있습니까? 그렇게 조명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관료를 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정도의 예의가 없나. 저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현송월이 일행이 먹은 게 한우 고기로 해갖고 150만 원어치래요. 10명이 150만 원어치 한우를 먹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음껏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현송월이한테 왜 특급 열차를 KTX를 왜 특별 편성을 하냐고요. 거기에 드는 왕복 비용만 5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세금을 내든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평창올림픽 좋다 이거예요. 성공하길 바라요. 근데 이 정도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참 쓰라리고 슬픕디다. 그런데 고기 사준 거 가지고 그렇게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는 열받았던 게 언론에 대해서 열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저 여자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가? 심지어는 뭐냐 머리핀을 못 썼는가? 옷의 재질은 뭔가? 핸드백. 가방, 구두가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그 스타킹 어쩌고 저쩌고까지 난리 박아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헬리콥터를 띄우고 막 드론 띄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난리 박아치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오셨거든요. 이분이 뭐냐면 포르노그래피를 만들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관총으로 죽었다. 총살당한 그분인데 서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러니까 다들 전문가들도 막 그렇죠. 죽었다는 제일 설이 있다 뭐 그리스도잖아요. 이랬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난 이해가 안 저는 가는 거야, 그게. 그거 외에도 요인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처음으로 온 사람인 거예요. 그거 자체로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김정은은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는 막 그 받아 먹으면서 진짜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간 거고요. 예. 중요한 건 예. 자, 현송월이 오게 되면 혹시 불상사에 대비해서 경호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박 2일 정도 조사를 하러 왔는데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라도 있게 되면 그 독박은 우리 정부가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태도가요. 우리 옆에는 굉장히 엄한 방자입니다. 북한이 뭐 이렇게 했죠. 인기 없는 대회를 우리가 구원해줬다. 그다음에 잔치상이 제사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비춰볼 때 북한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우리가 가가지고 말이 한번 희소 주니까는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이걸 아주 지금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일사불란한 사이니까. 그래서 자, 지금 평창을 2월 9일 날 열렸는데 2월 8일에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립니다. 금강사에서는 전야제가 열립니다. 강릉에서는 또 현송월이라는 공연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한번 휩쓸겠죠. 그러면서 또 남남 갈등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걸 허용하느니 마느니 그까지 다목적인 고려를 하고 계산을 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히 정치적인 거죠 지금. 네. 일각에서 북한 선수단 이 출전 관련해서 IOC 합의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기와 단일팀에 관련된 이 반발이 조금 있어요. 이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평창 올림픽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다 대죠. 또 그거 얼마나 어렵게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평창 국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이라는 건 정말 처절할 정도로 대단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태극기가 없는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저 자신도 참 착잡할 것 같아요. 이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서 코리아기가 이렇게 휘날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이 이렇게 설레이고 두근두근 했던 거는 북한이 정말 북핵을 위협적으로 하기 전의 일이고 그 당시에 정말 남한은 그래도 남북한의 민족 또 핏줄 이게 있을 때인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한 것이 이 문제의 여자 하키팀, 이 단일팀 얘기에 대해서 그것은 작은 격가지에 불과한 거다. 숲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거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수단이 갖고 있는 그 기량이라는 게 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메달권에도 못 든다 이렇게 총리가 이런 식으로 기운을 빼고 가뜩이나 마음이 심란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이런 일을 지금 정부가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뭐 올림픽을 반대하는 뭐 우익들이라든가 뭐 보수 꼴통 보수들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겸허하고 현명하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일팀도 이분이하고 현정환 선수가 했을 때는 실력이 둘 다 세계 넘버 1, 2예요. 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 과거 청소년 단일팀도 북한 청소년팀과 우리 청소년팀이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베스트, 이쪽에 베스트 하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북한 팀들이 우리가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갑자기 끼고 들어온다. 그것도 뭐 몇 달 전에 뭐 들어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전, 며칠 안 남겨 끼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러니까 단일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젊은 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단일팀 구성이라는 게 독일에서 옛날 56년도에 최초로 이제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 단일팀 만들었습니다. 그때 원칙은 실력 우선주의였습니다. 일단 단일팀 오케이 만든다. 그러나 모든 팀에서 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베스트를 우리 국가대표로 보내는 거다. 동서독에 단일팀 보내는 거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제 이번에 이게 깨지다 보니까는 젊은 층이랑 이게 뭐야? 그치. 스포츠가 어떻게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는 거야? 올림픽이 뭐 이래도 되는 거야? 공정함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가장 목말라 하는데 그 공정함이 깨졌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굳이 단일팀을 만들지? 그냥 갑자기. 공동 입장하는 것만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도 북한 의미가 참가 크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왜 단일팀을 만들까? 내가 볼 때는 그게 관성이야. 20, 30대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나도 다르거든. 왜냐하면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때만 해도 우파든 좌파든 간에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파적 버전은 북한 땅도 원래 우리 영토야. 우리가 언젠가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좌파적 버전은 우리가 민족이니까 결국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둘 다 사실 집단주의인 거죠. 모든 불행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차라리 북한이 외국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문도 할 수도 있고 편지도 주고받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북한은 남한을 갖다 먹으려고 하고 남한은 북한을 먹으려고 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적대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통일되는 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개의 다른 나라로 살면서 적대성만 없고 서로 왕래하고 이러면 더 좋지. 이게 대의를 위해서 조금 좀 달라요. 일이 젊은 아니라고 세대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국가적인 위상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통일이 되면은 이민을 가겠다고. 왜냐하면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냐는데 이런 그 복잡한 생각이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번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그야말로 보수를 비판했던 문재인 그 정권도 똑같이 보수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왜? 목적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첫 번째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북한에 대한 시각이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김정은을 보면서 우리가 동년배야. 그런데 금수저지 황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야. 뭐 부모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희가 온 거예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악랄함이 언론에 다 노출했잖아요. 뭐 거모부를 어떻게 죽인다든지 뭐 숙청이라 이런 데서 계속 더구나 이복형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심했죠. 북한 정권의 그 실상을 젊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우리 겁니다. 관점하고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라요. 통일이 절대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세대는 우리의 손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세대인데 그런데 이 세대는 통일은 절대서 아니고 아니 통일이 됐을 경우에 내가 안게 될 부담 이걸 고민한 세대입니다. 내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가치도 틀려진 데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과거의 간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동 코드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한반도기 들고 단일팀 만들어 껴안고 이건데 이 젊은 세대는 이게 감동 키가 아닌 겁니다. 아니죠. 아닌 코드가 그러니까 달라요. 감동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단일팀만 만들고 나가기만 뭐 박수쳐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단일팀의 장점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해했잖아요. 북핵 위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주요 국가에서 선수단 파견을 갖다 고려해보겠다. 막 이런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관광객도 사실 일단은 북한이 참가한다 그럴 수 있고, 그랬고 심지어는 단일팀까지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른바 북핵 리스크라는 게 적어도 올림픽이 유치되는 그 기간 동안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참가팀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지가 이제는 좀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 전에보다는. 전에는 북에서 일방적으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는데 옴짝달짝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북한에서 그렇게 군사훈련이나 핵실험, 미사일 실험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평화적 분위기가 몇 개월 동안 조성된 게 너희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열린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굉장히 부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평창 동결로 끝난 다음에 북한이 전 도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비추고 있대. 그럼 도발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뭐야? 평창 때 그렇게 애를 쓰고 뭐 단일까지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한테 또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북한에 저한테 야 그러지 말아 하다 보면 또 매달릴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 이후에 북한 행태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화해, 평화를 구성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남과 북이 한마디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그 시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2018년 들어서 내부자석 티켓이 대호황입니다. 박지원, 전해철 의원 등이 다녀가면서 실검에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도 외부자들의 입담 대결에 도전장을 낸 분이 대기 중입니다. 나와주세요. 맞잖아요. 최근에 배우 우현 씨 그리고 안내상 씨의 절친으로 더 유명해진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상호입니다. 뵈니까 좀 이 서글서글한 미소도 매력 있으시고 미남이시고 저 웃는 모습이 남인석 씨 닮았다 그래요. 한 번만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TV 출연이 좀 잦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정이 있으시죠? 네, 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네. 이제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TV 출연 요청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 해도 정봉주 형만큼 알려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날 네. 내가 한 6시쯤에 축하 전화를 해줬어요. 축하했더니 에이 오늘 망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근데 오늘 현송월이 내려왔잖아. 야, 여기 피해자가 있네 진짜. 아니 이거 북한이 그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이야 내그 출마 선언을 방해하는 책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양반이 전날 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왜 내 날짜에 맞춰 하루 연기해서. 그거 진짜 이상해. 뉴스를 다 먹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원인이 있었구나. 나중에 그거였다. 한번 북한 당국을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 그때 왜 하루를 근데 내가 망했다니까 되게 좋아돼. 자, 어찌됐든 멋지게 먼저 출마 선언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현송월 때문에 좀 뭐 묻히긴 했지만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신 거세요? 저는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고민한 건 1월 초부터고요. 한 20일 정도 고민하다가 저는 원래 빨리 밝히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정치인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제가 서울시장으로 역할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 그다음에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잘 해오셨으니까 이번 이참에 좀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랄까 정치 교체랄까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봉도사님, 네. 뭐 보통 우리 여당 의원님들 나오면 뭐 친봉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깔때기부터 이렇게 되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왠지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도 약간 날카롭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두려운 개운치가 않아 지금 표정이. 뭐 우상호 의원님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떠냐라고 저희가 살짝 떠봤더니 우상호 의원의 장점은 부드럽다. 단점은 임팩트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건 꼭 단점을 얘기하라 그래서 그러는데 우 의원은 이렇게 단점을 좀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 완벽한 게 단점이 아닌가 하는. 이거 듣고 보니까 완전 우아한 디스네요. 실제로 오늘 분위기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드럽고 이미지는 좋으나 임팩트가 없다. 예.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드러운 제 이미지를 갖고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6월 항쟁 때도 비폭력 노선을 이제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그때 운동권들이 제일 싫어하는 투쟁 방식이었거든요. 비폭력. 처음에 싫어해요, 저를. 온순하고 뭔가 임팩트가 없고 세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반드시 성과를 만드니까 끝날 때쯤 되면 의외로 잘하는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스타일이죠. 네.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연애는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첫 데이트하고 선연애를 했는데 안 해봐가지고 저는 한 3번 만나서 그냥 난 결혼 전제로 만난다 하고 이렇게.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신혼 첫날 밤 임팩트가 없었다고 하시죠. 나 이걸 계속 물 마시게 돼. 기대는 안 했으나 의외로 대단한.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대단했다. 자, 인지도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스마일맨 우상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볼 첫 번째 이슈는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논란입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난 이제 1월 15일, 17일, 18일이었죠. 이제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면 지름이 이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들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그때 차량 운행을 줄여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냐면은 자발적으로 이부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보상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갖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이었죠? 예, 출퇴근 시간이었는데 실행해가지고 첫 발령이 된 거죠 이번에. 근데 그 효과라는 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최대 교통량이 1.73%니까 2%가 안 되게 줄어든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지하철이 3.5% 증가되고 시내버스 이용률이 4에서 9%까지 증가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들인 돈에 비해 가지고 일시적인 성과로는 뭐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네. 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냈던 건 좀 아니죠. 이게 이제 파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네. 파리 정책. 그런 이제 파리에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이 정책을 쓰면서 차량 그 환경 등급제, 네. 그다음에 이부제, 그다음에 디젤 차량에 대한 위험성 문제 제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이디어 크라우드 소싱을 한 거죠. 이제 그 수기민주주의 해갖고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갖고 시행을 한 거죠.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꽤 준비해 오셨던 여러 정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단기 대책을 일단 쓰신 건데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그 어떤 건강을 걱정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해보려고 하신 진정성은 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이제 그 정책의 효율성, 효과, 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네. 지금 이제 3월부터 5월까지가 사실 더 많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철인데 지금 240억 중에 이미 150억을 쓰였으니까 네. 3월 달에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정책은 조금 너무 빨리 했고 또 그 3번씩 다 한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늦장보다는 과잉이 낫다라고 했는데 과잉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행정의 행위라는 것은 또 뭐 정책이라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에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올해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이 1,469억입니다. 약 1,500억이 좀 못 되는데 그 가운데서 250억. 미세먼지 그 교통에 대한 무료 운행 손실 보전금이 249억이에요. 이게 이번 50원이면 5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7일이라고 했는데 또 10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300억 이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1,500억에서 또 가져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그 돈이라는 건 단순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태풍, 수해, 지진, 뭐 대형 빌딩 뭐 무너지는 거 이런 게 다 대비해서 만드는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50억을 좀 더 아이디어를 모아서 장기적인 비용을 썼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직자적으로 미세먼지가 떨어지는 것, 차량을 덜 갖고 나오는 것 이런 건 효과가 없었지만 요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그 효과들 미세먼지에 대해서 완전히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꽤 긍정적이지 않았냐. 이제 오염원 분석이 중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서울시 통계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50%에서 55%가 중국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요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승용차가 아니에요. 난방이에요, 난방. 보일러때 갖고 나오는 미세먼지가 제일 많고 승용차는 서울시 요인 중에서는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차량 중에서도요. 건설용 차량들 있잖아요. 이 그 덤프트럭 같은 거. 그다음에 인천항에서 들어오는 수송용 차량. 여기서 뿜어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승용차 대책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염원의 발생 비중으로 볼 때 그걸 먼저 했어야 되나? 저 같으면 근본적으로 단기 대책도 역시 가장 많은 오염원들 대상으로 하는 대책도 같이 수반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다 우리가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코스트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또 규제 때문에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죠. 이건 더 이상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논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그런 지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승용차라도 줄이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행정은 핵심을 짚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휘발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서울 시민들은 왜 여기에서 무슨 표적이 돼야 되느냐고요. 왜 서울 시민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왜 피곤하게 굴고. 못 살게 군 거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겠다. 지금 오염원은 지금 난방 그런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덤프 트럭이라든가 그러면 정확하게 문제를 봐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수술 부위를 맹장 수술을 하려면 맹장을 떼어내야지 왜 이거는 왜 엉뚱하게 그냥 열어가지고 막 여기도 잘라보고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50억 원이라는 돈을 하루에 쓴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계형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상을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종의 주차할 때 무료 주차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인을 하고 그 행정을 매끄럽게 해야지. 저는 글쎄요 이렇게 서울에 출퇴근 시간 그 무료 시승을 통해 승차를 통해 가지고 150억 원을 날려버렸다. 그럼 왜 날렸다고 자기 그러지? 집안에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거는- 0.7%라면 그거는 근데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생각이 다른 게 예를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차 타고 간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파리 시민들이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은 강제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한테 강제로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그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발을 내디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내디뎌 주십시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쓴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그 돈을 쓴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인데 비싼 전기를 써요. 일부러 싼 게 있는데 왜냐 이게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 일부러 비싼 전기를 쓰는 거예요. 왜 나는 환경을 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꿔나가는 거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게 이게 시정이라고 봐요. 부사관님. 아니 저는 원래 서울시장 준비하면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시장님이 성공하셨네. 이렇게 이슈를 탁 제기해서 절대게 토론하게 만든 거는 무척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차량 이부제 관련해서 이걸 과연 강제 시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 이부제, 의무 이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50억 원에 말하자면 공짜 승차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그게 플러스적인 행정적 시도라면 이건 마이너스적인 행정적 시도, 즉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의 이 특별 명령으로 강제 실시를 하겠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23일에 자신도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뭐 가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총리식 주도로 이제 정부가 이걸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환경부에서는 일단 이제 다음 달 2월 임시국회에서 이부제를 포함된 미세먼지 대책 특별 법안을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민간 공공 전체 차량 영업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부제를 적용하고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10만 원 아래로 물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준 마련이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부제를 했던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봤어요. 정말 국민들 자발적인 참여하에서 그때 이제 효과가 전체 차량 이제 교통량 19.2%가 줄고 미세먼지 한 21%가 줄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중국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무섭잖아요. 이부제뿐만 아니라 공장들을 다 문 닫게 해버립니다. 모든 공장 문 닫게 해버려 그냥. 그런데도 이제 베이징에서 한 17에서 25% 정도가 경감이 됐다. 그러니까 이부제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먼저 측정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사원이야. 1톤트를 아니더라도 승용차 영업사원 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게 없으면 나 활동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부제에 대한 정확한 그 이부제로 효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측정.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한 청와대 청원만 해도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히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해라라는 이 국민들의 청원이 많았어요. 중국발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다릅니다. 한 뭐 30%에서 80%대까지 많게는 뭐 그렇죠. 80%까지 영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우리 한미 우주협력회의 같은 경우는 국내로 유입된 미세먼지 가운데서 약 34%가 중국에서 온 것이다. 네. 또 이에 비해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는 뭐 65에서 74%다.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중국이 가장 큰 그럼요. 미세먼지의 원인 유발지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뭐 협의를 하고 또 뭐 많은 각계에서 중국과 접촉을 하자고 하는데 중국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데 이게 100% 중국이 우리 때문에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할 때 이제 질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 외교부에게 당시 이제 황사가 워낙 심할 때라 아니 황사하고 이런 오염 물질들 오는 걸 중국과 협상을 하세요. 왜 협상을 못 합니까? 그랬더니 공식적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거를 이 주제는 올리는 거를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서 발생하는 먼지인지 중국에서 발생하는 먼지인지 니들이 어떻게 하냐. 그럼 황사라는 건 그건 자연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관련 주변국 한국, 일본, 중국이 공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역학조사를 하자. 그래서 그런 원인을 한번 규명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응하지 않고. 근데 중국과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시진핑이 국정 과제로서 환경 문제, 그렇죠. 특히 미세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못 합니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정부보다도 중국 정부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게 오염 문제에 대해서 무척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국 대기 측정 자료 공유 대상 도시가 현행 35개에서 70개 이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중국에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엔 환경협약이나 이런 등등에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듣든 듣지 않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미세먼지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수소 전기차 관련, 그리고 민병두 의원은 한중일 공조 강화, 전현희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과연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준비 중인 대안의 방향 궁금합니다. 그 장기 대책은 거의 같습니다. 차량의 에너지원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계적인 추세고 그게 전기차냐 수소차냐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제가 원혜영 시장님, 의원님 시장 시절의 정책을 물어봤더니 부천시장 시절에 먼지가 많은 날은 고압 살수차를 갖고 서로 종일 쫙 물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좀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저는 분무차나 또 고압 살수차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경보가 발생된 날은 하루 종일 서울 시내에 물을 뿌리면서 다니는 그런 것도 단기 대책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가 한 20% 차지하는데 요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건설사들이 이 건설 현장에서 나는 먼지들 이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우상호 의원의 그 대안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좀 아끼고 이렇게 물 뿌리듯이 돈 뿌리지 않는
그리고 선심 행정이라든가 표본 행정이라든가 정말 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장이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서울 시민이 몰라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이런 보여주기 행정만 안 하고 묵묵하고 꿋꿋하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결국은 이게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게 시장님만의 힘으로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서울 공기, 경기 공기, 인천 공기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광역 시도하고 네. 중앙 정부가 이거 대책을 같이 논의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좋다고 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재를 닮으신 우리 우상호 의원님. 대학 시절에 어떤 여대마다 이렇게 우상호 팬클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대 한 두 군데 뭐 제 팬클럽 비슷한 게 있었다는 얘기를 감옥에서 나와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실체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왕이면은 저기 가까운 여대가 이화여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무슨 팬클럽 있고 그런 학교 아닌데 다른 여대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제가 뭐 여대라고 그랬지 이화여대라고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여대 하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 그래요. 중국권 여학생. 그 학생 혼자 아니었어. 혼자 1인 팬클럽 아니었어. 아니 클럽이니까 2명은 됐지. 이 패널 좀 바꿔주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 학생운동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뭐 전대협 의장인데 여학생 잡지에 이렇게 브로마이드 같은 거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런 것도 들어간 적이 있었고 머리띠 메고 이렇게 하는 사진 붙이면 포스터를 떼어갔어요. 여학생들이. 그때 다 부러워했죠. 우상호 의원이 이제 학생회장 나올 때 좀 독특한 캐릭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격정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후보들과 학생회장들이 많을 때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연대 학생회장이 나왔는데 이상한 친구가 나왔다. 근데 유세라면서 무슨 시를 읽었다든지 막 이런 얘기들이 돌더라고. 그러니까 문학 소년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고 학생운동하는 사이에서 무척 유명했어요. 다만 이제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는데 개별 학생회장으로 보면 아마 거의 탑 수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호를 보러 구경하러 연대를 가고 그랬다니까. 오늘 가장 밝게 웃으셨어요. 아니 그 이런 얘기 좋아요. 아니 근데 시를 읊은 건 맞아요? 유세 때? 시를 많이 인용했죠. 이제 제가 왜냐면 1, 2학년 때 시인 되려고 국문 가갖고 연세문학회 활동. 예. 제 선배가 기영도 시인. 오. 제 동기가 공지영 뭐 이런데 문학상도 2번 탔어요 저는. 예.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팬클럽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아마 원내대표하고 탄핵에 성공하면서부터 우리 지지자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없었죠. 그렇다면 정치인 중에 팬클럽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24일 날 해피이니데이를 화끈하게 치렀죠. 우리 이제 가끔가다 지하철 가다 보면은 아이돌 스타들 뭐 생일 축하해 이런 광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대통령 이 광고에 등장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심지어 뉴욕의 전광판에도 지금 뉴욕에, 그 예. 광고가 지금 뜨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이렇게 모종의 존경 뭐 이런 거였는데 네. 팬덤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유가 없이 그냥 좋은 거야. 어떻게 네. 이런 건데 이런 현상들이 전체에서 나타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좀 부럽던데요. 누가 내 생일날 그런 거 해주겠어요. 근데 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직업에 대해서 제일 불신하고 제일 뭐 부정적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어떤 팬클럽이 돼주고 이런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 자체는 뭐그 정치인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의 문제로 나눠질 수는 있어도 그런 현상. 저는 오히려 좀 북돋고 오히려 좋아하는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의사표시도 하고 그분이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후원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좋은 현상 아닌가. 그 위험성이 좀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지지 있잖아요. 정치인을 막 좋아하고 한다 하더라도 보통 그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하고 지지하는 게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건데 이 팬덤은 그게 아니에요.
비판하면 지지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특히 그 소수 그룹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비난을 받냐면은 니들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데는 공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한 게 우리는 어떤 때 공격을 했냐? 되게 이라크 파병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그 민주당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같은 편이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한미 FTA 같은 경우에 그때도 역시 민주당하고 또 새누리당 이렇게 또 한 편이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비판했거든요.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니들도 공범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이른바 꾸오소리처럼 가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 팬덤이다라는 것은 내부에서 강한 동질성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열정적인. 동질성이 있고 그렇다면 바깥에는 상당히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 팬덤이 대통령을 갖다 정말 도움이 되려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가야죠.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지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떼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충성하고 열심히다라고 주관적으로 믿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객관적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요즘 아까 이제 우상원이 잘 지적했는데 옛날에는 지지자입니다, 그랬지 팬입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요즘은 정치인한테 아주 일상적으로 팬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정치적 문화가 이쪽으로 바뀐 건 무척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막 낙곰수 뜰 때 낙곰수 제일 이 팬덤을 앞장서 비판한 사람이 진 교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진 교수님의 얘기가 고깝게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은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미운 거죠. 근데 이 정치인들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정확하게 하냐면 강력한 이 팬덤은요. 양날의 칼입니다. 이분들이 어찌 보면 언젠가 또 가장 강력한 안티로 돌아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 네.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난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뭐 생일 때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자칫 지지하지 않는 층 혹은 중간에 있는 이들에게 좀 약간 비호감을 만드는 좀 이렇게 도화선이 되지는 않았느냐. 불편한 분들이 생겨나죠. 제가 그 원내대표 때 이제 제 대화 파트너인 정진석 의원이나 뭐 다른 당 원내대표들 전화기가요 거의 불이 나는 거예요. 항의 전화, 그다음에 문자. 그래서 나한테 도대체 이런 거 누가 시켜? 나한테 막 이제 그한테 누가 시켜? 그래서 나도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도 들어와. 문자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여야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비판적이긴 한데.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이건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설. 좋아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미워질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과한 욕설 이런 거는 사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빠, 문빠 이제 이렇게 빠를 붙이는 게 좀 폄훼하거나 부정적인 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더 언론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보수 언론이 일정하게 좀 이미지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하나 들고 그래서 그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 좋기도 하지만 이제 부담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팬은 퍼네틱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그 열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아주 독특한 슬프고 불행한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라고 하는 지몬미라고 하는 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어찌 보면 그 역사가 2002년 대선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멸되기도 하고 다시 그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런 뭐 전광판에 돈도 내고 십시일반은 누가 강요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것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문구르 오소리, 뭐 달빛 기사단, 그 다음에 젠틀 제인 이렇게 각각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활동 무대도 다르고. 근데 저는 과연 이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난 업적과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뭐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의 지지층은 30%는 있을 거다. 불쌍하니까 지켜줘야 된다. 이런 열성적인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을 사랑하는 거는 안 돼요.
정치인을 진짜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란 나라에서 일본이 하는 건 다 옳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위안부 합의 그거 다시 하러 평창 오겠다는 아베. 과연 그게 일본이란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여자 아이스 하키단의 그 과정을 보고 오히려 그 지지자들이 먼저 젊은이들이 먼저 등을 돌린 거예요. 왜? 과정도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정한 지지자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그다음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아까도있지만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울면서 결국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우리가 잘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 죄책감 이런 게요. 있죠. 그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네 탓이야?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 이미 자기 책임이라고 울고 있는 그 지지자가 문재인만은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지금 마음이 막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에 형성된 그 정서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정서적 기반에 대한 마음들은 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이해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었어요. 문재인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던 한 사람이 마음 먹고 또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지몸이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으면은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서 제로 세팅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순항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지지율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굉장히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일 뭐 축하하고 이런 것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건 주마 가편이라고 생각한다.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즐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좋고 모든 것은 사실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밝은 면이 많았던 데가 언제냐면 이런 현상이 처음 일어났던 게 노사모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을 하거든. 그때 그 사람들 정말 훌륭하게 행동했어요. 갈 때 일단은 허락을 받아라. 여기서 정치 얘기할 거다. 허락을 받아라.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로 나와라. 이런 행동 수칙들을 다 정해놓고 우리 가서 알립시다라고 했단 말이죠. 굉장히 신사적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감시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팬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한 7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이 한 3인 것 같아요. 근데 노사모 같은 경우는 사실 9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이해합니다.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세계 안에 갇힌 게 아니라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면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까지도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까지도 고려해서 행동을 한다면 훨씬 더 건전한 팬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정인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에 대해서 본인들 좋아하고 그걸 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뭐 그 자체가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세상사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붙인 것도 광고의 효과는 이제 2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 자축의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큰 걸 한 건 했어. 두 번째는 타임스퀘어는 뭐 전 세계의 뭐 센터 아닙니까? 뉴욕에 한복판에 있는 곳이니까 전 세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을 텐데 과연 그 두 번째 효과가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 마크예요. 과연 전 세계인들이 아니 갑자기 문재인 저 사람 누군데 지금 광고가 나와? 세계인들이 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보는 것까지 의식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 마지막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까도 뭐 진 교수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룹 싱킹하고 자기끼리 모여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행동이고 가장 멋진 행동인 겁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타임스퀘어 광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이제 교포가 했다는 건데 전 그 마음 알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무슨 충성맹서 한 것처럼 또 위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해받기가 좋은 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놀이거든. 쉽게 말하면 저기다 딱 올렸다. 그다음에 그걸 또 인증샷 찍어서 돌리고 이런 일종의 놀이로서 한 건데 근데 이게 세계인들이 딱 볼 때는 그 코드가 좀 잘못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팬클럽을 안 가져봤잖아요.
차려주잖아요. 생일 안 차려주잖아요. 안티 팬클럽 안 나와야 맞지. 생일날 생일 안 차려주잖아요. 네. 정말 섭섭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 차르셔도 섭섭해하실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전 섭섭하더라고. 여기서 제대로 된 팬클럽을 27년 가져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있어요? 뭐 몇백 명 있는 것 같아요. 안티 팬클럽 가져본 사람은 없지. 이게 난 하나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정봉주님도 이게 또 바뀐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요 그렇게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잘 진화시켰으면 좋겠다. 무관심보다는 적극적인 제가 생각을 정치인 팬덤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는 대중을 동원을 했어요. 사람들을. 근데 이 팬덤은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뭉쳐가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돈을 써가면서 자기들 지지하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서 올리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머지 3의 물론 어두운 측면들도 있지만은 사실 이걸 압도하고도 남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정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폴리테이너. 그러니까 이제 폴리티션 플러스 엔터테이너에서 폴리테이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유권자가 소비자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한 정치인의 상품을 사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이란 그런 현상입니다. 단순히 내가 표 한 장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부응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난 게 폴리테이너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의 마인드 또 이제 행태가 현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미디어 발전에서 바뀌어가는 현상입니다. 네. 실제로 팬클럽이 있는 정치인, 자기의 적극적 지지층이 있는 정치인들은요, 사실은 그 팬클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우리 정봉주 의원도 여기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엄청난 안티로 돌거든요. 그게 긍정적 측면이에요. 사랑하고 지지하지만 이게 감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행동에 일관성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정치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클럽이요 정치인에게는 거울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볼 땐 너무 영화를 좋아하니까 저희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보면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그분들이 실망했다. 내가 당신을 지지한 걸 후회한다. 막 이런 거. 네네. 그럼요. 그래서 자. 일단 팬클럽이 있는 정치는 신뢰하고 볼 일이에요. 뭐 어떻게 좀 편한 자리셨습니까? 아니 근데 시청자로서 볼 때는 되게 편했는데 와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 세시네. 난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본의 그 합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게 이념성을 좀 누르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각오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격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끝까지 기여하는 그런 시장 되고 싶습니다. 네.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예전 여대 때 팬이었다는 분들 전 팬클럽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팬클럽이었다, 우리 엄마가 팬클럽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외부들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팬클럽을 만드는 데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팬클럽을 찾습니다. 팬클럽 이름은 임팩트. 오펙트.